1637년 1월 30일 송파나루터 삼전도. 이곳은 조선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강물은 꽁꽁 얼어붙었고 50만 조선 백성의 울음소리가 칼바람에 묻혔습니다. 단상 위에는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거만하게 앉아 있었고 그 아래에는 조선의 왕 인조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305고 두레. 왕의 이마가 언 땅에 부딪힐 때마다 붉은 선혈이 낭자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군주가 흘리는 피이자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신하들은 입술을 깨물며 피눈물을 흘렸고 백성들은 오랑캐의 말발구발에 유린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병자호란의 치욕 혹은 삼전도의 굴욕이라 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쟁을 그저 힘이 없어서 당한 어쩔 수 없는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청나라가 너무 강했기에 피할 수 없었던 재앙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역사의 시계를 딱 1년 전 1636년 봄으로 되돌려 봅시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정했던 그 찰나의 순간처럼 인조에게도 전쟁을 막고 이 치욕을 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조의 책상 위에는 2장의 상소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랑캐와 싸워 대의를 지키자는 김상원의 척화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단 고개를 숙여 나라를 보존하자는 최명길의 주화론이었습니다. 이성계는 현실을 택해 나라를 세웠지만 인조는 명분을 택해 나라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왜 최명길이 내민 생존의 지도를 찢어버렸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날 인조가 자존심을 굽히고 최명길의 손을 잡았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지만 가장 현실적이었을 평화의 시나리오, 지금 시작합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은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싸울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해봅시다. 당시 청나라는 이미 요동을 장악하고 몽골까지 복속시킨 제국이었습니다. 반면 조선은 이괄의 난으로 정예군이 증발했고 방어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이성계가 요동정벌 당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는 사불가론을 내세웠던 것처럼 최명길 역시 준비 없는 전쟁은 자살행위라는 현실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눈에는 현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을 가린 것은 두려움과 집착이었습니다. 자신이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될 때 내걸었던 명분, 친명배금, 이 명분을 버리는 순간 자신의 왕위 정당성도 사라질지 모른다는 정치적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그는 45일간 남한산성에서 버티다 항복하는 길을 택했지만 만약 그가 1년 전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외교적 타협을 선택했다면 50만 명의 백성이 노예로 끌려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인조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냉정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합니다. 1636년 청나라는 국호를 후금에서 청으로 바꾸고 조선에게 형제관계가 아닌 군신관계를 요구해왔습니다. 즉 조선의 왕이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신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찌 오랑캐를 황제로 모신단 말인가? 척화파 김상원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머리가 잘릴지언정 무릎은 꿇을 수 없다. 이것은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영혼을 지배하던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최명길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그는 감정이 아닌 숫자와 국제정세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하, 명나라는 이미 죽어가는 거목이고 청나라는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명나라에 대한 의리도 중요하지만 종묘사직이 보존된 뒤에야 의리도 있는 법입니다. 최명길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청나라가 원하는 것은 조선의 영토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대륙을 치러 가기 전 배후에 있는 조선을 안정시켜 후한을 없애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즉 조선이 형식적으로나마 고개를 숙이고 황제 폐하라고 불러주기만 한다면 전쟁 없이 물러갈 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성계의 회군과 비교되는 지점입니다. 이성계는 압록강 물이 불었다, 전염병이 돈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명분을 꺾었습니다. 반면 인조는 오랑캐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명분을 위해 현실을 도박판에 올렸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전력은 처참했습니다. 조총병은 훈련이 부족했고 성곽은 허술했으며 지휘체계는 엉망이었습니다. 반면 청나라의 8기군은 당대 세계 최강의 기동력을 자랑하는 기병부대였습니다. 승률 1%도 되지 않는 싸움. 인조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전쟁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는 인조만의 정치적 콤플렉스가 숨어 있습니다.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습니다. 광해군의 죄목 중 하나가 바로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와 내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어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인다? 이는 곧 자신의 쿠데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서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이죠. 결국 인조는 나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몬 것입니다. 최명길은 눈물을 흘리며 국서를 작성했습니다. 청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조 앞에서는 김상원이 그 국서를 찢어버리고 통곡했습니다. 인조는 찢어진 국서를 보며 안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나는 비겁한 왕이 되지 않겠다는 자기 만족. 하지만 그 만족의 대가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찢은 대가로 조선의 강토는 피로 물들게 됩니다. 만약 인조가 자신의 정치적 안위보다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다면 김상원의 명분을 존중하되 최명길의 실리를 택하는 이중 전략을 썼다면 어땠을까요? 자, 이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봅시다. 1636년 4월 인조가 최명길의 간곡한 상소를 받아들입니다. 내 이름이 역사에 오명을 남길지라도 백성의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인조는 척화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청나라의 요구를 수용하여 군신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굴욕적입니다. 사대부들은 나라가 망했다며 통곡하고 상소를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려던 청나라의 10만 대군은 말머리를 돌려 중국 대륙으로 향합니다. 조선은 전쟁터가 되는 대신 청나라의 배후 보급기지이자 무역 파트너가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병자호란 당시 조선은 막대한 배상금과 공여를 바쳐야 했고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조약을 맺었다면 조선은 청나라와 명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하던 광해군 시절의 실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는 전쟁 물자가 필요했고 조선은 쌀과 무명, 인삼을 팔아 막대한 은을 벌어들였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의 보존입니다. 현실 역사에서 청나라로 끌려간 50만 명의 피로인, 그 중에는 숙련된 대장장이, 농부, 학자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들이 조선에 남아 경제활동을 계속했다면 조선의 생산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을 것입니다. 또한 남한산성에 트라우마가 없기에 조선 조정은 무의미한 북벌론에 국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국방비를 농업과 상업, 그리고 민생 안정에 투자할 수 있었겠죠.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포기하고 내실을 다져 조선의 기틀을 닦았듯 인조의 평화 선택은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100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소중화 사상에 갇혀 세상을 보지 않고 떠오르는 제국 청나라를 통해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직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가 서 있게 됩니다. 병자호란이 없었다면 소현세자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현실 역사에서 소현세자는 패전국의 볼모로 심양에 끌려가 8년간 억류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과 서양 선교사들을 만나며 조선의 개혁을 꿈꿨지만 귀국 후 인조의 의심을 받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상 가장 뼈아픈 손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없었다면 소현세자는 볼모가 아닌 당당한 조선의 외교관 자격으로 청나라를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는 북경에서 독일 출신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 서양의 과학기술, 천문학, 수학, 그리고 천주교 서적을 자유롭게 접했을 것입니다. 패전국의 왕자가 아니기에 감시도 억압도 없습니다. 그는 서양의 화포기술과 농법, 달력제조법을 배워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인조는 전쟁의 트라우마가 없으니 아들을 정적으로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현세자는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합니다. 조선 제17대 왕 소현, 그의 치세 아래 조선은 17세기에 이미 실학을 넘어선 근대화의 길로 접어듭니다. 성리학적 명분론에 찌든 꼰대 신하들을 서양 과학기술로 무장한 실용주의 관료들로 대체합니다. 지동서를 믿고 세계 지도를 보며 대포를 자체 생산하는 조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19세기 말 일본의 군화 무인요우가 강화도에 나타났을 때 조선은 무력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최신식 해안포로 그들을 격침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보다 200년 앞선 소현 유신이 가능했을 거라는 상상. 이것이 바로 인조의 평화 선택이 가져올 수 있었던 거대한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는 식민지의 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역사를 다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혹하게도 만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조는 끝내 명분을 선택했고 그 대가는 처참했습니다. 전쟁 후 조선은 청나라를 오랑캐라 부르며 정신승리했지만
실상은 청나라의 연호를 쓰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과 다름없었습니다. 소현세자는 귀국 2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조선은 다시 성리학의 우물 안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이성계의 요동정벌 포기가 욕을 먹더라도 나라를 살린 현실적 결단이었다면 인조의 병자호란 선택은 박수받기 위해 나라를 죽인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리더의 자존심과 정치적 명분이 백성의 목숨보다 앞설 때 국가는 어떤 비극을 맞이하는지 병자호란은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조를 비난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의 왕이었다면 오랑캐에게 무릎 꿇은 비겁한 왕이라는 당대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미래를 위해 고개를 숙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죽더라도 굽히지 않은 의로운 왕으로 남기 위해 전쟁을 택했을까요? 최명길의 길과 김상원의 길.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매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조의 선택은 단 한 번이었지만 그 결과가 남긴 흉터는 500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현실과 명분 사이 여러분이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셨을까요? 지금까지 역사적 팩트에 상상력을 더해본 리얼리즘 대체 역사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늦은 밤 역사였습니다.